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박사님의 고온직설 코너입니다. 예, 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연말이라 이래저래 많이 바쁘시죠? 그러네요. 뭐 연말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원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고 박사님 세대에서는 뭐 동문이나 또 각종 직장 모임 여러 가지가 다 가동이 되고 있지만은 저만 해도 뭐 동문이나 이런 데도 어디도 거의 연말에 잘 안 모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아예 우리 황장수 소장 세대들도 지금 그럴 나이 뭐 젊은 세대들이 아니니까 이런저런 동창 모임이다. 모임 사진부들은 모이죠. 근데 이제 그런데 황 소장이 좀 잘 그런데 참여를 잘 안 하는 편 아닙니까? 좀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연락도 안 와요. 저는 저 원래 안 온다. 옛날에 제가 저기 운동권 할 때 동창회 갔다가 좀 가서 보고 조금 이게 이 마음에 편치가 않아서 그 뒤로 막 그렇게 대중적인 모임에는 웬만하면 좀 잘 안 가려고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특히 뭐 황 수장이나 저나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거기 가면 여러 성향의 이런 뭐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대학교든 뭐 대학원이든 성향들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 시비가 붙어요. 그래서 저는 늘 가서 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 뭐 우리 고 박사 나왔으니까 요새 정치 어떻게 돌아가요? 그럼 나는 그래요. 늘 나는 돈 안 받는 데서는 절대 이 얘기를 안 한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그러면 다 웃고 말아요. 옛날에 저는 그 처음에 민주당으로 이제 정치를 시작해 놓으니까 동문회 모임에 가면 처음엔 뭐 왔냐 어쩌냐고 이러다가 좀 아이 뭐 정치한다고 고생하지 이러다가 술 한잔 들어가면 너는 어떻게 경상도가 전라도 땅에 가서 정치하는 이런 거예요. 2차 가서 계산까지 하고 그 꼴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동문회나 이런 판에 내같이 사는 사람은 안 가는 게 상책이다. 가면 필히 이게 시비에 걸릴 수 있다. 이제는 또 뭐 가면 문재인 욕한다고 또 시비 걸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술 한잔 하고. 그래서 그런데 가면은 야 우리 정치 얘기, 종교 얘기는 하지 말자. 그건 나오면 다 싸움판으로 끝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저는 늘 돈 받고 출연을 해서 이런 데 와서 공짜 얘기는 안 해. 개별적으로 이 얘기 듣고 싶은 사람은 사무실로 오든가 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시비가 없죠. 그게 딱 방금 현명하시네요. 자, 그 문재인이 초대 이제 총리 이낙연에 이어 오늘 이제 직접 정세균을 총리로 발표했습니다. 원래 이제 김진표를 하려다가 인노총이나 그 문재인을 지지하는 노동계에서 김진표 그 이전 후보자의 성향이 반노동적이다, 뭐 친기업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가 심했죠. 그래서 이제 정세균으로 갔는데 첫 번째는 뭐 호남이다, 뭐 두 번째로는 노예하다 이런 게 있는데. 또 다른 부분으로는 국회의장까지 한 사람이 그러니까 상권 분립에 입법부의 수장이 행정부의 2인자로 대통령 밑에 들어가는 게 옳으냐 이런 비판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선 뭐 저는 이 김진표 의원 이분도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지냈고 또 사선 의원에 이 정부 초기 그러니까 과거 정부 같은 취임 준비라고 할 수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이 정부의 어떤 그 기본 틀을 만들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100대 과제 이런 것도 다 선정을 했고 그리고 또 친기업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성향 자체는 중도 내지 보수적인 그런 어떤 성향이랄까 그런 것을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김진표. 그래서 이런 분이 이렇게 총리를 맡는 게 바람직하겠다. 국민화합 차원에서 봐도. 또 하나는 그 메시지가 김진표 의원이 맡을 경우 말하자면 지금까지 지금같은 이런 뭐 문화 정책, 경제 정책
전환. 소주도, 예. 소득주도 성장, 예. 예. 소주성 이것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주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경제라든가 시장한테 메시지를 주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요새는 대통령 소리도 넣지 말하던데 어쨌든 문재인이가 총리도 자기 마음대로 임명을 지금 못 오는 정도로 상황 자체가 허약한 정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힘은 센 것 같은데 문재인 개인으로 보면은 그 지지자들 위에 얹혀 있는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랄까 바지 정권이 예.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좌파 정권이 아주 독단적으로 그 정책이라든가 정치를 밀고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위에 얹혀 있는 문재인이야말로 아니 국무총리라는 게 자기를 최지근거려서 보좌해야 할 말하자면은 캐비넷의 제일 수장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민노총이 반대해 버리니까 거기에 뭐 또 참여연대, 전교조, 뭐 좌파 운동권 세력들 전부 뭐 시민단체들이라고 모여가지고 반대하니까 보던가입니까? 그러니까 김진표 의원도 다른 것은 몰라도 예를 들면 그 종교인 과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도 뭐 얘기는 없었지만 자기보다 반계획적이라는 것은 참을 수 없다.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적인 일들을 많이 했고 또 이러이러한 성과를 거뒀는데 무슨 반계획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어쨌든 이 좌파에 밀려가지고 세력들한테 밀려서 총리조차 임명을 못하고 결국 태건 게 정세균 전 국회의장 아닙니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잘 아는 분이고 또 그분의 인품이라든가 능력 이런 부분은 저는 뭐 상당히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는 꽤 그래도 평가할 만한 분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만 그건 변론을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까지 서열 1위입니다. 뭐 2위든 뭐 1위든 3위든 그에 관계없이 국민의 대표 기관에 대의기관에 수장을 지내신 분이 대통령 발 아래 들어간다. 이게 과연 국격, 품격에 맞는 얘기냐. 논리적으로 또 우리 정서적으로 그게 받아들이는 게 옳은 거냐. 그런 것이죠. 뭐 정세균 의장 뭐 전 의장 본인이야 고사했다고는 이렇게 알려졌고는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는 김진표 자기한테 처음에 제안이 왔을 때 김진표 의원이 적당하다. 저도 전에 정세균 의장이 국회의장을 그만두고 뭐 점심을 한번 먹는 자리가 있어서 혹시 뭐 총리 뭐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지금도 대권에 대한 꿈을 버리지를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의원 내각제라든가 아니면은 이원 집정제 이렇게 될 경우 자기가 기회가 올 수 있다. 또 남북 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경우 그런 경우 뭔가 기회가 올 수 있지 않느냐는 그 마음에 품은 큰 뜻이랄까 본인은 그것을 갖고는 있어요. 그때도 국회의장까지 한 사람이 총리 가면은 모양새가 이상하지. 그건 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국회의장 하고 나면 물러나서 깨끗하게 일본의 그 정경우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마스시다 정경우숙. 예. 그런 것처럼 하나의 그런 좋은 정치 후배들을 양성하는 그런 쪽에 좀 매진을 해서 정말 우리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정치 엘리트들을 좀 기르는 쪽으로 가겠다. 그래갖고 사실은 종로에다가도 큰 그 사무실을 냈습니다. 뭐 강의도 할 수 있고 뭐 세미나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나 했더니 역시 뭐 본인의 출신구가 무진장입니다. 무진장 원래 거기서 사선. 그래서 어느 뭐 유튜브 표현대로 욕심은 무진장이구나.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정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또 하나 가지면서 이렇게 하는 배후에는 문재인이랄까 또 아니면 좌파
이 권력 핵심들의 어떤 보관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렇죠. 그냥 하지 4 플러스 1하고 뭐 물론 총선용으로 하는 거지만 지금 4 플러스 1 협의체와 국회의장이 총리로 가는 거 이것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지금 입법부도 김명수 사법부도 지금 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 아래 허수아비로 만든 거죠. 말하자면 장화가에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삼권 위에 삼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어떤 틀 아닙니까? 그것 위에 삼권을 통합이에요. 지금 분립이 아니라 삼권 통합으로 가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있는 그게 말하자면 장기 독재로 가는 길 아니냐. 또 하나는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4 플러스 1 체제 이건 법에도 없는 하나의 괴물이 탄생을 했는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대통령이라는 절대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미니 연정이랄까 아니면 미니 내각제 이런 것을 시험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될 경우 다음 총선이 끝난 뒤에도 뭐 4 플러스 1이든 뭐 3 플러스 1이든 이렇게 하면서 의회를 장악하고 거기에서 국회의장도 자기들이 만들고 국회의장한테도 너 잘하면 뭐 지금 국무총리입니다만은 수상할 수 있어 수상. 외국어로 말하면 수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회의장도 딱 장악해버리는. 그래서 희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 끝나고 정치 인생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내각에 가서 수상도 하고 대통령 밑에서 뭐 이런 식의 우리 정치 어떤 프레임이랄까 판 전체를 바꾸려는 그런 보관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국회에서도 의원내각제 비슷한 것을 좀 시험해 보고 연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서 과거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추천해서 수상을 하는 이원 집정제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현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21대 총선 이후에 전국 판도 또 장기 집권의 어떤 시나리오를 이번 이 20대 말 국회와 이 정부에서 시험해보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짧게는 그분이 호남 분이시고 또 중도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도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호남의 지지세를 확고히 뭐 서울로 종로로 옮겼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전북 쪽이니까 호남 지지세를 확고히 하는 그런 총선 전략적인 측면이 더 앞장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배후에는 뭔가 좀 그랜드 디자인 큰 틀에서 뭔가 구상을 나름대로 시험적으로 이렇게 해보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문 정권이 제가 봤을 때 뭐 총선에서 현재로는 자기들이 뭐 범여권이 한 6대 4 그렇게 봐야겠죠. 정도로 이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6대 4라고 보면 실제 이제 거기에다가 3을 곱하면 180대 120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당이나 나머지 보수 세력을 합쳐서 120석을 얻는다는 것도 현재 108석이니까 뭐 유승민 세력이나 이렇게 합친다 해도 얼추 지금 다 합쳐도 120석이 좀 안 될 거라고 해요. 순수 보수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판을 벌리놓은 다음에 한 20석 정도만 끌어내면 뭐 몇 명 공수처 만들어서 몇 명 집어넣으면 지금도 뭐 10명인가 한국당 의원이 집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원들 몇 명 집에 보내고 하면 그 얼추 200석에 근접해 갈 거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던지는 게 이 사람들이 이제 아무리 자기들이 뭐 다음 대선에 자신 있다 해도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가지고 다음에 새로운 또 정치 세력이나 한국당이 아닌 뭔가 흐름이 반대적으로 형성이 되면 자기 대선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이원 집정부제로 가버려가 자신들의 그 테러를 보장받으려고 지금 그렇게도 시도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늘 개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지금 한국당이라든가 보수 쪽에서는 자유우파 쪽에서는 개헌하면은
사회주의 비슷하게 이원 낮은 단계 연방제를 그런 염두에 둔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돼. 있는데 방금 말씀하시고 내가 얘기한 대로 이원 집정제 실질적으로 개헌을 하는 경우 이원 집정제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내각은 궁극적으로 그 수상을 국회에서 선출하니까 지금처럼 사프라이스를 이래서 선출하면 늘 자기들이 수상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그 위에 딱 앉아 있는 것이죠. 삼권 위에. 그게 이원 집정제적인 발상이고 지금 가만히 보면은 그것을 이 집권 세력들의 어떤 코어에서는 이번에 지금 시험을 해보고 있는 거고 지금 4+1도 지금 지그들끼리 밥그릇 싸움이 붙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연정 형태로 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지금 실질적으로 연정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이 거기다가 국회의장을 이제 국회에서 뽑은 사람을 수상으로 한다니까 지금으로서는 국회의장이 가장 제일 수장이니까 국회의장을 총리를 시키는 거예요. 수상을. 그렇게 되면 그게 이원 집정제죠. 그걸 지금 테스트하면서 총선 이후에 나는 그렇게 지금 오늘 오면서 자기들이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6대4 제가 볼 때 현재 뭐 이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 이게 좀 높게 편성됐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뭐 이렇게 지난주 갤럽이 42, 한국당이 20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2배가 더 차이 나요. 그럼 거기에 거품이 끼었다고 빼더라도 10%는 차이 나는 거는 사실일 거라는 거죠. 문재인 지지나 민주당 지지와 한국당 지지가. 그러면 10% 차이가 나면 실제 선거 결과가 6대4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아마 뭐 몇 명의 어떤 의원직 상실 그리고 저거는 한 명도 안 갔잖아요. 문정권 들어서. 그러고는 또 뭐 여당 의원 몇 명을 포섭해서 실제로 개헌을 해가 개헌이 되면 궁극적으로 이원 집정부제로 하고 뭐 임기를 조금은 자기들이 마지막에 조정해서 이원 집정부로 다시 시작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세균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국회의장이 총리 부분이 진짜 저도 전폭적으로 그 의견에 동참을 하고요. 그냥 막연하게 사람이 없어서 정세균을 시킨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1차적으로 현실적인 지금 필요성은 이낙연을 말하자면 당에 보내고 지금 보내야 할 상황이 있는 것만은 또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이낙연 역할론이 있는 거고요. 지금 이해찬 대표 체제로는 어쨌든 뭐 사람을 끌어온다든가 공천하는 데까지는 모르지만 총선전에 들어갈 경우 그 얼굴 가지고 국민들한테 좀 혐오증이 있지 않습니까? 비호감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이낙연 같은 좀 뭔가 중도적이고 약간 뭐 신뢰성이 있다 할까?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얼굴 마담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총리는 교체를 불가피하다. 갑자기 뭐 당대표나 이런 쪽을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을 뭐 선대위원장 시켜갖고 되겠습니까? 지난번처럼 김종의도 결국은 정치에 오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거기에서 뭐 노예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선거판을 완전히 휘어잡아가지고 총선 승리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즌2를 지금 이낙연을 통해서 만들려는 것이고 또 국회도 행정부도 정세균 씨 같은 경우는 행정 경험도 있었고 산자부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아무래도 현재 경제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도 경제 문제가 중요한 어떤 이슈,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뭐 성과를 거둔 게 있어야죠. 근데 그래서 정세균 같은 사람은 산자부 장관도 했고 또 실무경제에 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쌍용에 뭐 상무까지 했습니다. 그 상무 때 제가 좀 저한테도 오고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는 나하고 가까워하고 뭐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도 같이 뭐 하숙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야당이고 DJ 쪽 사람들 좀 소개도 시켜주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컨셉으로 본다면은 정세균 씨가 워낙 또 정치를 지금 6선이나 할 정도로 노련한 분이기 때문에 총리로 앉아서도 천하를 내다볼 수 있어요. 전국의 선거 판세. 그래서 드러나지 않게 얼마든지 아주 노련하게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내각도 아마 확 쥐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이낙연, 정세균
이해찬 이 세 사람이 트리오가 돼서 뭐 드림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문재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정도 세 사람을 삼각구도로 딱 앉혀놓으면은 총선은 무난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6대4가 아니라 7대3도 뭐 한번 바라보자 이렇게 올 수도 있죠. 지금 야당만 하더라도 통합 얘기는 어디로 가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한국당 있죠. 유승민계 거기 무슨 아니요 새로운 보수당인가 하나 만들고 있잖아요. 예. 또 우리 공화당이 있죠. 그 외에도 또 한두 개 더 있고 또 뭐 보수적인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은 자유당이라는 데도 있고. 그러면은 도대체 이렇게 보수 세력들이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뭐 영남은 자체라도 이 수도권이 결정적인 승부처인데 여기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진보 세력들은 민주당 외에는 무슨 민평당이 되겠습니까? 대한신당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의당이 뭐 한두 석 얻을까 말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진보 세력은 한 당이 있다고 보면 돼요. 민주당. 그런데 보수 세력들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공화당 그것도 몇 프로 가져갑니다. 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보수당 통합이 안 되면은 또 그거 몇 프로 가져가요. 그렇게 되면은 1, 2% 아니라 뭐 몇백 표로 수도권에서는 당락이 갈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 간의 격차가 최소한도 10% 이상이 지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 의원들은 지금 속으로 부글부글 합니다. 이러다가 다 떨어지겠다. 그렇겠다. 거기다가 지금 통합도 안 되고 지금 상태에서 총선에 간다고 할 경우 보수 세력들은 자기들끼리만 얘기 막 하면 다 우리 편 같고 다 문재인 요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나머지 특히 지금 복지 포퓰리즘으로 전에도 뭐 얘기했습니다만 마구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 막걸리 선거가 왜 있습니까? 막걸리 한 잔 먹고 누가 표 찍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 먹은 사람이 물속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돈을 풀어대고 있습니까? 다 지금 우리 4천만 중에 뭐 1,400만인가 얼마인가가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받는 게 없습니다만은. 그 1,400만 원 애들 빼부르고 뭐 어쩌고 나면은 우리 국민의 상당 부분 30, 40%, 40%까지가 국가로부터 일정 부분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다 뭐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고 정치의식도 높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뭐 대중의 입장에서는 누가 되면 뭐냐. 돈 나눠준 사람이 그게 최고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욕 먹어도 세금 있는 사람들한테 걷어가지고 막 푸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 과연 앞으로 뭐 정세균 의장, 전 의장 이번 국무총리 시키는 거 보고 이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고 진짜 무서운 생각들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한국당이라든가 또 이 보수 세력에서 얼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문재인 나쁘다. 그거는 빨리 물러가야 한다. 하야해야 한다. 한다고 물러가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괴 내지는 그걸 대체하고 분쇄해 나갈 건가 이런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하고 그런 실천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감을 갖고 있죠. 지금 그 19대가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이 112석이었는데 20대에서 122석으로 10석이 늘어났거든요. 이번에는 아마 한 125석까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도 되겠죠. 자, 그렇게 보면 수도권에서 125석 중에 서울, 경기, 인천에 플러스 3을 여기서 할 수밖에 없죠. 한국당이 여기서 몇 석을 가져가겠느냐. 서울, 경기, 인천에서. 자, 그래서 여기서 거의 싸움이 끝나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지지율 격차는 각기 10% 이상씩은 벌어져 있을 건데 그렇습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요. 경기도, 서울도, 인천도요.
그러면 군데 가뭄에 콩나듯이 의원들 하나씩 당선되고 경기도는 뭐 남쪽에 시골 지역에 조금 뭐 인천은 뭐 조금 복잡한 데니까 뭐 조금 그리고 서울 강남 쪽에 조금 뭐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거의 싹쓸이가 되는 양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문재인에 대한 분노가 지금 야당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지 않고 이 단절돼 있는 현상을 갖다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무슨 뉴스원인가 물었는데 뭐 57대 무슨 한 30 정도로 현재 유지가 57이고 총선에서 바꿔야 된다가 30 정도로 뭐 2배 가량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물론 여론조사라는 게 또 항상 정권의 의지에 맞게 조작 장난을 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런 추세는 있는 거거든요. 예, 추세는 지금 한국당의 저런 방식과 행동으로는 이 총선에서 지금 수도권에서 참패를 면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호남은 아마 또 싹쓸이 될 거고, 예, 그렇게 봐야죠. 충청이나 강원, 제주에서도 저쪽이 좀 더 유리할 거고, 6대 4는 날 거고. 아니 지난 지방선거 보셨지 않습니까? 네. 설마 저렇게까지 싹쓸이 되겠느냐 했는데 뭐 이런 지방 의원들은 뭐 광역단체장 싹쓸이 지방 의원들도 어디 가면은 뭐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참패를 겪고 알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는데 여권은 지금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총리로 내면서 총선 포석 이후에 총선 이후에 개헌 포석까지도 내다보면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 아까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이제 녹화하러 오면서 정세균 의장 하면은 그냥 이낙연 빼앗는데 마땅한 사람은 없고 특히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청문회만 여기는 통과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거든요. 조국 때문에 지금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좀 원만한 성격으로서 야당한테도 그렇게 밉보이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선정하는 차원에서 정세균을 택했다고 봐야겠다. 또 하나는 그분이 이제 실물경제라든가 이런 경제 분야에도 뭐 책도 저서도 몇 권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식견이 있으니까 김진표 대타로는 또 그만한 분이 없겠다고 판단을 했을 걸로 생각하면서 내가 오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 사람들 무슨 사람들이네. 단지 그 수만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21대 총선 이후에 자기들이 이야기한 대로 20년, 50년 장기 집권을 겨냥한 뭔가 그러한 큰 그림 위에서 지금 시험을 좀 해보는 것 아닌가. 국회에서 이원 집정제라면 국회에서 뽑아가지고 수상을 하는 것인데 국회에서 지금 정세균을 의장으로 뽑아서 수상을 한 거 그런 것도 시험해 보는 거고. 그렇죠. 지금 4+1이라는 게 연정 내지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일본도 마찬가지고 몇십 년씩 집권을 하잖아요. 메르켈 보세요. 자기 혼자 단독 집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잔챙이 정당들, 작은 정당들을 모아가지고 계속 연정을 하면서 지금 몇십 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도 그런 상당한 정도로 어떻게 보면 흉악한 이런 책략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 나라가 과연 민주주의가 지켜질 건가? 민주주의 위기 정말 조만간 닥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뭐 지금 김명수 사법부도 대부분 지금 장악이 돼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 과거에서부터 있던 그런 판사들이 주류는 차지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그 말하자면 사법부를 끌어가는 요직에는 인권법 연구회라든가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위 진보 좌파 판사들이 다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종은 이제 큰 틀은 과거의 보수적이랄까 좀 뭐 원칙적인 그런 양심과 뭐 이렇게 법과 그런 상식에 의해서 재판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는데 이것도 한 텀만 지나면은 싹 바뀝니다. 얼마나 가겠냐는 거죠, 그죠? 대법관들 보세요. 벌써
과반을 넘어서니까 예. 다 진보적인 성향으로 판결을 팡팡팡 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백년전쟁인가? 예. 그 누가 봐도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아무 문제 없다고 지난번 딱 판결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부도 그렇게 장악이 돼가고 국회도 지금까지 있었던 국회법이라든가 어떤 관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영국 같은 데는 실제법이 없어도 그런 관행 때문에 그걸 크게 벗어나지 못하죠. 벗어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국가 정체성이랄까 어떤 국가 체제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국가 발전의 하나의 밑바탕을 이루는 것인데 우리는 국회도 지금까지 지켜왔던 보통의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정치인들이 아니라도 우리 국민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문제들을 지금 확 뒤집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라는 것은 당연히 원내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논의를 거쳐서 운영해 가는 거. 그런데 원내 교섭단체인 세 개 중에 2개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전혀 교섭단체도 아니고 열석도 안 되는 그런 정당들을 싹 모아가지고 국회를 마음대로 운영해 가버리지 않습니까? 여기도 자기들대로 다 정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국회의 틀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도 거기다가 이제 국회의장까지 대통령 발 밑에 딱 갖다 놓고 너는 이제 내 말이나 들어. 그럼 뭐 정세균이가 간다고 해서 문재인 이야기한 것처럼 무슨 통합, 화합이 이루어지고 경제가 나아집니까? 아니 그게 바뀌어야지. 문재인 생각이 안 바뀌는데 정세균 간다고 해갖고 우리 경제가 좋아지나요? 아니 자기가 국민 분열 정책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편을 나눠서 우리 편 아닙니까? 좌파 편 아닙니까? 오른쪽은 보지를 않잖아요. 이건 없는 국민 아니에요. 그런데 정세균이가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 추천 사회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구만. 뭐 경제도 잘 알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우리 국민과 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적임자라고 그럴싸하게 말은 했던데 정세균 가서 할 일은 없습니다. 참 기가 그러니까 국회도 대통령 밑으로 와라. 입법부도 사법부도 말하자면 지난번에도 얘기한 대로 어디 법무부, 행안부, 무슨 보건복지부처럼 한 부로 그렇게 역할을 해. 대신 대우는 조금 더 해줄게. 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 체제가 아니고 상권 통합 체제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체주의고 일당 독재고 말하자면은 지난번 최장직 교수가 얘기한 바로 그런 것들이죠. 예, 그 지금 이게 심상치 않은 게 한번 보십시오. 수도권에서 122석인데 한국당 의원이 29석밖에 못 이겼어요. 122석에. 그러면 영남에서 대부분을 다 묻고 몇 개만 무소속 야당에 넘겨준다 했을 때 60석이 거의 베스트일 거예요. 60한 뭐 6개나 5개밖에 안 될 거니까. 그러면 영남에서 60석을 거의 먹으면 성공인데 영남에서 60개를 먹고 수도권에서 29개 현 수준을 유지해도 20대 89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서울, 경기, 뭡니까? 저 충청, 강원, 제주에서 한 별로 10개, 못 얻습니다. 10개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비례대표 숫자는 더 줄어들 거고 지금 120석이라는 게 이것도 120석을 하려면 선전을 해야 120석이 되는 숫자상으로 카운트를 해보면 영남 대부분을 석권하고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지난번만큼은 이기고 20대 총선. 저는 그것도 만만치 않다고 그래서 봅니다. 이게 120석이 지금 계산이 안 나와요. 제가 계산을 해봐도. 지금 울산이라든가 PK 쪽에서는 이렇게 석권하기가 쉽지 않고 TK는 지금까지는 뭐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더군다나 새로운 보수당이라든가 우리 공화당이 지금 같은 상태에서 분열된 상태에서 가서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것은 뭐 제가 볼 때는 한두 석뿐이 안 될 겁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거의 의석을 못 얻어요. 무슨 연동해갖고 뭐 한석이나 뭐 비례대표에서 가져올지 한두 석씩 가져올지 모르지만 별 의미가 없고 표 분열이 또 발생할 수 있겠죠. 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후보들이 다 나갔어요. 자, 그래서 참 더군다나 지금도 가장 한국당의 문제점은 TK 당으로 이렇게 전락해 버린 거거든요. 지금도 여러 사람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TK들 자기들이 위기가 오니까 공연히
황교안 같은 분은 오히려 좀 당대표도 늦게 하면서 이렇게 밖에서 좀 내공을 쌓아가지고 들어가서 막판에 당대표를 하는 것이 옳은데 예를 들면은 당대표는 2년인가요? 내년 2년이죠. 총선 끝나고 나서 당대표 안 해보세요. 다 잊혀집니다. 다른 당대표가 있는데 또 계속 한다면 모르지만 내년 총선이 잘 안 되면 뭐 성과가 없으면 물러나면 그걸 끝이에요. 쫓겨나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TK들이 자기들 공천에서 물갈이 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황교안 대표 끌어다가 앉혀놓고 그분들을 쫙 모시고 지금 그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자기들은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하고 그 사람들 국회의원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뭐 대통령을 거는 국회의원 계속 해먹는 게 목표겠죠. 그렇죠. 집권하면 거기서 또 자기들은 또 뭐 챙겨 먹을 생각만 하는 거지. 자기들이 죽게 아니면 싸워가지고 까무러치기로 싸워서 집권하겠다. 그런 생각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국회도. 자기들이 국회 선진화 빼고 뭐고 지금 2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당선도 내가 볼 때는 되지도 않아요. 다 떨어질 것이고. 그런다 한다면은 정말 죽기 아니고 까무러치기로 싸워야 해요. 국회도 점령하고 완전히. 그래서 말입니다. 근데 과거 노무현 때 보세요. 탄핵한 때 그 열린우리당 한 40~50명 되는 사람이 아주 죽기 아니고 싸우니까 그 다음 선거에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죽기 아니고 싸우고 국회의원 바치 다 떼고 이렇게 싸우면은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국민들이 누가 봐도 지금 말이 안 되네. 이렇게 돼야 하는데 우리는 뭐 인원수도 부족하고 다수결의 원칙이 어떻게 지금 맨날 하는 얘기들이 언론에 흘러나온 얘기들이 그 얘기 아닙니까? 참. 우리가 싸우기는 열심히 가서 목소리는 내는데 결사항전이다 말하는 거래요. 말만. 그리고 결사항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저도 뭐. 그나마 황교안 대표가 머리도 깎고 뭐 단식도 하고 그러지.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없고 그냥 쇼온이라고 덩달아서 머리 깎은 사람 몇 있죠. 혹시 내 공천 떨어질까 봐서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이런 때 좀 눈두장 찍어 놓자. 설마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머리까지 깎았는데. 전부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갑자기 단식하고 아유 막 들어버서 말 그만하겠습니다. 이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